안녕하세요. 한 많은 인생이지만 한 번도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살아온 70대 여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한 옛날 사람이셨어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소금을 뿌렸더래요. 물론 갓난아기 때의 일이라 저도 나중에 전해 들은 거죠.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내가 어렸을 때 배부르게 먹었던 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눈칫밥이었습니다. 아침 밤낮으로 호랑이처럼 무서운 할머니와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다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행동도 날렵하고 어른들 기색 살피는 재주가 있었죠. 아유, 죄수의 온 붙은 게 태어나서 나으라는 아들은 안 낳고 원수 같은 기집애를 낳아서 밥만 축내네. 저거 낳고서는 가세가 기울기만 하는데 어쩔 거냐 애미야. 태어날 때 대문 밖에 소금을 뿌릴 게 아니라 핏덩이를 소금에 담갔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것은 염장 아니어요? 아유, 너는 꼭 콜라도 저런 걸 골라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데려와서는 조상님 얼굴을 무슨 낯으로 뵐고. 애미야, 행동 끔뜨게 뭐하냐? 밥 다 먹었으니 어여 밥상 물려라. 예, 엄니. 할머니와 아버지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쪼그려 앉아 남은 찬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맨날 듣는 소리가 악담의 저주밖에 없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도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9살 때 먼 길 장사 떠난 아버지가 객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할머니는 눈이 뒤집혀 저를 잡아 족치겠다고 난리였죠. 저를 다락방에 숨겨두고 온몸으로 할머니를 막아서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도 아직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희자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너랑 나 이 집에 살 이유가 더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몰래 보따리를 꾸려놨으니 할머니 깊은 잠 드시걸랑 너랑 나랑 멀리 달아나자. 우리 할머니 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할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엄마는 너만 있으면 돼. 그렇게 달이 푸르스름해 보이던 밤에 엄마 손을 잡고 고갯길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적 한 번 없는 할머니이지만 어쩐지 혼자 남겨진 할머니가 가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와 나를 키웠습니다. 아버지 떠나고 할머니한테서 도망친 뒤 엄마는 다른 남자를 일절 안 만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곱고 젊은 나이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내가 20살이 될 무렵 평생 고생만 하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20살의 나이에 세상에 혼자 덜컥 남겨졌는데 무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할 것도 없이 엄마가 하던 일을 이어했어요. 산에서 나물 캐다가 시장에 나가서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 하던 일이 나물 파는 일이었고 엄마를 도와 일을 했기에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엄마를 보내는 게 슬펐지만 이제 더는 일도 안 하고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쉴 것을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20살 초반 악바리같이 굳세게 살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습니다. 마음씨가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은 평생 고생만 하며 산 나를 안쓰럽게 여겨 아껴주고 보듬어 주었죠. 우리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못하나 아껴주는 서로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이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아껴주리다. 나 당신을 만나 참 행복해요.
그저 마음에 한스러운 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당신을 못 보고 떠나신 거예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것을 보면 우리 어머니 마음 홀가분하게 떠나셨을 건데. 먼저 떠나신 장모님께서는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홀로 당신을 키워내며 당신한테 많은 사랑을 주셨으니 저 하늘에서도 당신을 지켜줄 거라 믿읍시다. 1년 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고 보니 내가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모진 취급은 안 당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어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랍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생명은 귀하니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바르게 키우고 사랑을 주는 게 당연한 것이거늘. 그리고 자식을 낳아보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자식 지켜야 한다는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아들을 돌보며 바지런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평온하고 감사한 날들이 이어졌죠. 돌아보면 내 인생 가장 행복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비를 피할 지붕이 있고 삼시세끼 굶지 않고 든든한 남편이 곁에 있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5살 되던 해 그만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저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여보, 사랑하는 당신이 이렇게 일찍 떠나시다니. 우리 영우랑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웃음투순 살자더니 하늘도 정말 매정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가혹할 수가 있나요? 하늘을 원망하다 불현듯 오래 잊고 있던 할머니의 말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 온 붙은 것. 어쩌면 할머니의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팔자가 드세고 내 팔자에 재수가 온 붙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다. 그 어릴 때 늙은 할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죗값을 내가 받나 보다. 나같이 재수가 없는 계집은 그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내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움과 동시에 악마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부정적인 마음의 소리에 그만 모든 걸 놓고 싶다. 먼저 떠난 남편 따라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구석에 누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영호도 슬퍼요. 영호야? 우리 아들? 엄마 아들? 내 등에 매달린 아들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그 마음에 속삭이던 어둠의 기운은 물러가고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죠.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나를 두고 떠나가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 꼭 지켜달라고 떠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야겠다고요. 그때부터 오직 아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살았어요. 다시 산에서 나무를 캐 시장에 내다 팔았죠. 어린 아들을 혼자 둘 수 없어 나무를 캘 때도 시장에 나갈 때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유, 그 녀석 참 똘망똘망하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김영호예요. 영호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엄마 장사하는 데까지 따라와서는 고생이 많네. 이거 모이나물이랑 두릅나물 한 바구니 주셔요. 예, 산에서 직접 캔 나물이에요. 싱싱하고 양념에 무쳐 드시면 아주 향긋하고 맛있어요. 그래 보이네요. 자, 여기요.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돼요. 많이 파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종일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안쓰러워 보였던지 나무를 사는 손님들은 간혹 넉넉한 인심을 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따뜻할 때는 나무를 캐다 팔았는데 한겨울에는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사람한테서 거울, 머리빗, 칫솔, 치약, 세제 같은 생활용품을 떼어와 집집마다 돌며 물건을 팔거나 장이 서는 날 장에서 내다 팔았죠. 그렇게 장사를 하는 동안 내 젊음의 생기는 사라져버렸고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고생을 한 걸 알아서 참 마음 착한 아들로 자랐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서는 곧바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더라고요. 엄마, 시장에서 정육점 하는 박 사장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박 사장이? 뭔 일을 알려주던? 박 사장님네 들어오는 고기가 질이 좋잖아요. 축산농가에서 직접 받아오시는 건데 농가에서도 거래처를 늘리고 싶어 한대요. 박 사장 아저씨는 가게 일로 바쁘고 여기저기 거래처 뚫고 다닐 여건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농가에서 트럭도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 거래처가 느는 만큼 기본급에 돈도 챙겨주신다고 해서요. 이번 주에 박 사장님이랑 농가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모자를 봐온 정감 있는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없었다면 험한 세상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육류 유통업을 시작했는데 체격 좋고 남편 닮아 인상도 선한 우리 아들한테 꼭 맞는 일이었어요. 아들이 여기저기 다니며 거래처를 늘려갔고 축산농가 고기의 질이 좋은 덕분에 한번 계약을 한 곳에서는 거래를 끊는 일이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 일로 자리를 잡아놓았고 전역한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했죠. 처음에는 정육점 거래처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들이 제대하고 난 다음부터는 동네마다 큰 마트가 들어섰거든요. 그 마트 안에 정육 코너가 있었고 그런 곳을 뚫어서 계속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아주 신선한 소고기 한 근 가져왔어요. 우리 엄마 오랜만에 기력 보충하셔야지. 아들 덕분에 언제든 맛 좋은 고기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다. 그럼 육류 유통업 하는데 이런 보너스 정도는 누려야지. 가만 계세요. 내가 맛있게 구워드릴게. 그래, 나물 좀 묻혀야겠다. 고기랑 나물이랑 해서 저녁 먹자. 어엿하게 장성해서 제법 자리 잡은 아들과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주택 청약 가입을 했었거든요. 빠듯하게 살림할 때도 그것은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돈을 넣었는데 그게 추첨이 되어가지고 아파트도 얻을 수 있었어요. 방이 3칸이나 되는 아파트였죠. 그 전까지 다세대 연립에 살다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들어가니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물론 집 얻느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은행에 돈을 갚아야 했지만 아들 일도 자리를 잡았고 하니 우리 모자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새 집으로 오니까 좋으세요? 에휴, 좋다마다.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주 지붕이 쓰러져가는 시골집에서 태어나 단칸방, 옥탑방 안 살아본 데가 없다. 그래도 네 아버지 있을 때 방 2칸 집에서 살아봤지. 그 집에는 마당도 있고 작은 화단도 있었어. 물론 새 들어 살았으니 마당이며 화단은 다 주인집 거였지만 너 그 집 기억 안 나지?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고 네가 태어났던 집인데 너무 어렸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에서 나온 거죠? 그렇지. 혼자서 그 세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니. 살림살이 다 줄이고 다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었지 않니? 그때 널 데리고 산으로 시장으로 다녔으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았다.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방이 3개나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 우리 영호 고생했어. 엄마가 고생이 많았죠.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 아파트로 들어갈 때가 아들이 28살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은 일터와 집만 오갔고 이렇다 할 취미도 없이 지냈어요. 나 젊을 때야 그냥 아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 한창 나이 때인 아들이 매일 일만 하고 쉬는 날 집에만 있으니 저렇게 할 일 없이 청춘을 보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취미를 가져보라고 말을 해도 일 안 하는 날 집에서 쉬고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게 최고라고 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리 흘렀는지 어느덧 아들이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니. 그래도 늦기 전에 장가는 가야 할 텐데 만나는 사람도 없나 혼자서 걱정을 하곤 했는데 나이 30이 될 때 뜬금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정말이냐? 어떤 아가씨야? 아니 언제부터 그런 거야? 너 혼자 마음에 든 짝사랑이니? 아니 교제를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엄마 하나씩 물어보세요. 아이, 궁금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나이 30인데 연애 한 번 안 하고 젊은 시절 다 보내는 건지 얼마나 걱정을 했다고. 제가 마트 여러 곳에 고기 배달을 하잖아요. 그중 한 곳에서 마트 캐셔 일을 하는 아가씨가 있거든요. 배달하다가 안면 투고 가볍게 대화하고 그랬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용기 내서 고백을 했는데 제 마음을 받아줬고 이제 서로 알아간 지는 6개월이 좀 넘었네요. 아가씨 나이는 몇 살인데? 저보다 3살이 어려서 27살이에요. 아이고, 27살에 마트 캐셔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트 다니다 보면 아줌마들이 많지 젊은 계산원이 많지 않던데. 고생을 좀 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밝고 친절해서 마트 손님들도 좋아하더라고요. 6개월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 어떤 아가씨인지 엄마 너무 궁금하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는 한동안 잠잠하더니 반년이 더 지나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계절은 지내봐야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는데 아들도 찬찬히 1년은 만나면서 지켜본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라 어찌나 떨리고 긴장이 되던지 식당에서 볼까 하다가 아가씨가 선뜻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거였어요. 주말에 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에 약속한 시간이 되어 아가씨가 집으로 왔어요. 아들이 데리러 가가지고 둘이 같이 오더라고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최영미라고 해요, 어머니. 반가워요. 영우 엄마예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요. 집이 참 아늑하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준비한 음식이 입에 맞으려나 사뭇 긴장을 하고 지켜봤는데 먹는 게 영 깨작깨작한 게 복스럽게 먹지를 않더라고요. 음식은 입맛에 맞아요? 손님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준비는 했는데.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요? 다행이네. 그나저나 마트에서 일을 한다고. 네, 마트 일을 한 거는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일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어서요. 그렇군요. 우리 영호랑은 어떻게 인연이 되었는지 참 신기하네요. 영호 씨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제 이상형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전 다른 거 잘 안 봐서요. 영호 씨 착하고 성실한 모습에 제가 끌렸네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꼬신 건 아니에요.
영호 씨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걸 눈치채긴 했지만요. 아, 그렇군요. 영호가 적극적인 구석이 있나 보네요. 잘 봤어요.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참 착하고 성실하죠. 그러니까요. 그것 빼고 볼 게 없지만 제가 워낙 그런 점을 높이 사거든요. 사실 아들이 만난다는 아가씨 첫인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어딘가 맹해서 백치미가 있는 듯 보였는데 말하는 건 미묘하게 대바라진 듯해서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은 그냥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시종일관 아가씨랑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경청하더군요. 그 아가씨 있는 자리에서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마음으로 결혼 상대로는 별로다 생각은 했습니다. 엄마, 영미 좋은 여자예요. 사실 영미가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엄마도 나도 고생하며 살았지만 영미는 나보다 더해요. 나는 엄마라도 있어서 보살핌 받으며 컸는데 영미는 정말 어렵게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제대로 사회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래도 꿋꿋하게 생을 꾸리면서 지냈대요.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고생도 해보고 열심히 산 사람이 좋아요, 저는. 엄마, 저 영미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네 뜻이 제일 중요하지. 며느리 될 여자의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상견례라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식도 간단히 올렸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같이 살며 신혼생활을 하는 거요.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옛날 말이 된 시대인데 젊은 아가씨 중 누가 시어머니와 합가를 원하겠나요? 내심 그 이유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바랐는데 의외로 선뜻 좋다고 했다지 뭡니까?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인 것 같아. 방이 3개나 되는 곳인데 여기서 신혼생활 시작하는 거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지. 내가 잘할게,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파트 대출금도 대출금이지만 우리 엄마 정말 혼자서 나 힘들게 키우셨거든. 덜컥 분가해서 엄마 혼자 지내시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고마워, 영미야. 그렇게 결혼을 하자마자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죠. 집이야 원래 살던 집에 들어오는 거라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도 신혼 느낌은 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건 어떻게 할지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모은 돈이 단돈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뭘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요. 그냥 아껴두라고 했어요. 방 하나 치우고 거기 침대랑 옷장, 화장대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마련하기로 했고요. 냉장고는 오래됐으니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해요. 제일 큰 방을 비워주고 그 방을 신혼방으로 꾸몄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니 돈을 못 모았구나 생각을 했고 아들이 신혼살림 알아서 한다 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제가 새로 마련해줬습니다. 결혼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며느리가 덥석 시애미 모시고 사는 합가가 좋다고 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정말 살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청소, 설거지, 빨래. 은근히 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이 많은데 정말 아예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셋이 저녁을 먹은 뒤에 며느리가 간신히 딱 하나 하는 일이 제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가두는 거였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면 옆에 와서 같이 하겠다는 말이나 돕겠다는 말도 일절 없었고 오히려 아들이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며 앞장서서 하더라고요. 원래 나랑 둘이 살 때도 밥 먹으면 설거지는 아들 몫이었기에 저로서는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집에서 일절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니 속이 답답하긴 하더군요. 며느리 빤스까지 빨아서 대령하는 처지가 되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도 네 속옷은 네가 세탁을 해야 하지 않니? 시애미가 돼서 며느리 빤스까지 세탁해서 개키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 며느리도 딸이라면서요. 아들 빤스는 괜찮은데 며느리 빤스만 안 괜찮을 건 또 뭐예요? 하는 김에 그냥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합가 받아들여줘서 고맙다며 시집살이는 일절 안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시집살이 아니면 뭐예요? 예. 이게 시집살이니? 내가 너한테 언제 뭘 시킨 적이 있든? 시집살이가 아니라 한 집에 살면서 자기 몫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합가 안 하고 너희들이 나가 살았으면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니? 제가 살림에는 워낙 소질도 재주도 취미도 없어서요. 어머님은 원래 하시던 거고 워낙 잘하시잖아요. 저 마트 그만두고 다른 일 구할 거예요. 새로운 거 배워야 하고 당분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집안일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마트 일을 그만둔다고? 뭘 하려고 하는데? 미용일 좀 배워보려고요. 영호 씨가 학원 등록해준댔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을 해서 새 직업을 찾겠다며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용학원, 베이킹학원, 플라워학원, 네일아트 학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닌 학원만 여럿입니다. 그런데 뭘 하나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금세 실증을 내며 그만두더라고요. 배움은 평생이고 뒤늦게 자아 발견을 할 수 있다지만 결혼과 동시에 마트 일을 관두고 학원만 전전하는 며느리가 못 믿어온 것은 어쩔 수 없었죠. 마지막으로 간 네일아트 학원을 좀 오래 다니는가 싶더니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격증 땄으니까 어디 네일숍에 취직이라도 하는 거니? 어머님, 이 네일아트가 진짜 힘들어요. 고개 숙이고 손톱 발톱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 또 얼마나 작업이 정교해야 하는지. 근데 그 와중에 손님 비위도 맞춰드려야 하잖아요. 몇 군데 취직하려고 알아봤는데 급여가 너무 짜네요. 그 돈 받고 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영호 씨한테 말했는데 제 가게 내려고요. 뭐? 가게를 낸다고? 아트드림. 가게 이름도 벌써 생각했어요. 예쁘죠? 아트드림? 발음도 좋고요. 영호 씨가 샵 차려준다고 했어요. 같은 일 하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장이 낫죠. 너 자격증에 잉크도 안 말랐겠다. 어디 취직해서 그래도 1년 정도는 일하며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니? 가게를 낼 때 내더라도 그게 더 안정적이지. 저 실력 있어요, 어머님. 저 재능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이렇게 솜씨가 좋았는데 마트 캐션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돈과 기회가 없어서 재능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샵 잘할 자신 있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와 대화를 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만 같아 퇴근하고 온 아들에게 눈치를 주어 대화 좀 하자고 했습니다. 아트 트림인지 하는 샵을 낸다는데 네가 차려준다고 했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동안 여러 가지 배우러 다녔는데 네일아트 일이 제일 잘 맞나 봐요. 자격증도 금방 땄고 영미 본인도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뭐 다른 숍에 취직해봤자 버는 게 너무 죽음이라 자기 샵 차리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요즘 잘 되는 가게 중 하나잖아요. 단골 생기고 하면 꽤 벌더라고요. 안 그래도 주말에 가게 자리 알아보러 가기로 했어요. 너 엄마 말 단디 들어라. 제 결혼할 때도 단돈 500만 원 들고 온 애야. 그마저도 일절 살림에 보탠 거 하나 없다. 네가 샵 차려주는 거 그거 너 대출 받아서 차려주려는 거잖아. 네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차려준다 약속했으면 물을 수 없는 건 알겠다. 대신 다 네가 투자하고 네 돈 들어가는 만큼 가게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해야 돼. 알겠니?
명의... 그래도 사장은 영민인데. 부동산 계약자명은 네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너 이거 못한다고 하면 샵 차리는 거 내가 없던 일로 만들 거야. 엄마 말 들어. 알겠어요.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대출받아 덜컥 샵을 차려준다는 아들한테 단단히 일러두어 가게명의 부동산 계약서는 아들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샵을 차려주니 며느리가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제 가게예요. 물론 명의는 영우 씨 거지만 어쨌든 사장은 나니까. 여보, 자기야, 너무 고마워. 나 아트드림 잘해볼게. 그래, 너 실력 좋다고 하니 단골도 늘고 잘 됐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개업을 했다고 하니 아무것도 안 해주기 그래서 개업 축하 선물로 금전 수합은 커다란 것을 해주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식물이라는데 개업 선물로 많이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마음을 잡은 것인지 네일아트 일에 열심이었어요. 집에서도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좋아 보이는 때가 많았고 그럴 때면 저한테도 살랑살랑 애교를 피우더라고요. 어머님, 항상 고생이 많으세요. 아트드림 잘 되고 있으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너한테 꼭 맞는 일 찾아서 다행이다. 단골들은 좀 늘었니? 네, 한번 저한테 네일 받으신 고객님들은 꼭 다시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회원권 제도도 시작했는데 1년 회원권 선결제하신 고객들도 많아요. 며느리가 네일샵을 오픈한 지 1년 정도 되던 어느 날 아들도 며느리도 오랜만에 일을 일찍 마치고 들어와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었나 보다. 얼마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 영양제라도 챙겨 먹어야겠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들은 며느리가 체했다며 걱정을 했지만 전 그 헛구역질을 보는 순간 단번에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덧이로구나. 넌지시 며느리에게 병원에 검사를 가보라고 말을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헛구역질이 멈추질 않으니 병원을 다녀왔고 예상대로 임신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다니. 영미야, 정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다. 나도 기뻐. 기쁜데 아트드림은 어떻게 해? 오픈 1주년 이벤트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임신 초기니 몸이 너무 중요하질 않니? 지난번에 직원 뽑았다고 했잖아. 어쩔 수 없이 직원 쓰며 일하는 시간 조절해야 하지 않겠어? 너무 직원한테만 다 맡기면 단골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서요. 최대한 제가 만삭 때까지는 일해보려고 해요. 자기 가게에 애착이 대단한 며느리였어요. 아무리 제 사업 가게가 중요하다지만 태어날 아이보다 소중할까. 살림을 하던 저는 며느리 먹는 음식에 더 신경을 썼고 영양제를 챙겨주고 거의 아들과 제가 며느리를 공주 모시듯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났고 며느리가 젊어서 그런지 순산을 했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주님, 소녀딸이 생겼습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기에 산후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예약을 해주었고 이후에 아기와 함께 집으로 왔죠. 평생 아들만 키워 그런지 손주딸이긴 하지만 여자아기를 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경이롭더라고요. 30여 년 전 정말 갓난아기였던 아들 어릴 때도 생각이 났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육아에 전념을 했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우리 선아가 이상해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밤중에 아기 기저귀를 갈던 며느리가 비명을 질러댔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너무 놀랐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아기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어요. 정밀검진을 받고 의사 소견을 듣는데 우리 가족 모두 그만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귀병입니다. 염색체 돌연변이 혈액 질환이에요. 정말 한국에 환자 보고된 사례가 드문 경우인데 당장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라면 어떤 치료 받아야 하나요? 우선 혈소판 수혈을 계속해야 합니다. 혈소판이 계속 감소되는데 가장 큰 사망 원인은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입니다. 건강해야 할 우리 손주가 왜 이런 희귀병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영어로 된 희귀병. 국내에 환자가 많이 보고되지도 않은 희귀병이었는데 소녀딸이 그 낮은 확률인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돌도 안 지난 아기한테 이런 몹쓸병이 걸리다니. 혈소판 수혈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치료도 병행해야 했는데 이게 일반 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비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요?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야 했죠.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일을 해야 했어요. 아들은 하던 일만으로는 생활비와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어 퇴근 후 배달 일을 시작했고 저도 치료비를 보태고자 목욕탕 때밀이 세신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가까운 곳에 새로 지어진 고급 목욕탕이었는데 세신사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가서 면접을 봤죠. 쭉쭉 몸에서 떨어지는 때를 보며 이게 다 돈이다. 이게 다 우리 손녀딸 살릴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때를 밀었습니다. 아기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잠깐밖에 허락되지 않는 면회를 다니기 2년. 3살이 되었지만 돌잔치도 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손녀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처음에 며느리는 네일 쇼비를 하며 아이 치료비를 보태곤 했는데 점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아기 면회를 잘 안 가더라고요. 네일샵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가 일쑤였죠. 보다 못한 아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선아 면회도 잘 안 가잖아. 애가 아픈데 엄마라는 여자가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놀아? 선아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안 벌면 애 치료를 어떻게 하냐고. 선아 치료도 치료지만 새 식구 사는 생활비는 안 들어? 나야말로 아픈 애 놔두고 일하고 싶냐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고 나를 닥달할 수가 있어? 그만들 해라. 선아가 잘 버티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 새 식구 한마음 한뜻으로 잘 버텨왔잖니. 솔직히 너무 지쳐요. 태어나자마자 아픈 앤데 언제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혈소판 수혈만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근본적 치료도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가 무슨 죄야? 그래도 태어난 생명이고 우리 아기야. 어머니 말씀대로 선아가 잘 버티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지. 괴로운 나날들이었어요. 병원에 면회도 안 가고 귀가가 늦던 며느리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부터 집에서 안 보이던 물건이 보이더라고요. 웬 가방이며 옷이며 하나같이 값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죠. 네가 지금 이런 거 사다 놔를 정신이 있니? 이 가방, 이건 뭐야? 이거 얼마짜리야? 이 가방 값이면 선아 치료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 만지지 마세요. 어머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가방은 나중에 팔아도 비싸게 팔려요. 명품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 모르세요?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세신사 일에 뛰어들어 한 푼이라도 벌겠다고 시애미가 애쓰고 있고 남편도 투잡을 뛰며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죠. 세신사로 일하는 시간을 늘렸는데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때미는 솜씨가 좋다며 소문이 났는지 단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단골 중에는 부잣집 사모님들도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손인 왕 사모님이
특히나 저를 자주 찾아주셨어요. 나는 여기 와서 자기한테 관리받고 나면 그렇게 몸이 개운할 수가 없어. 내가 청담동부터 종로며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정말 자기가 최고라니까. 여기 먼저 알게 돼서 나한테 자기 소개시켜준 이 여사한테도 내가 큰 선물 받았다고 했어. 어쩜 그렇게 손맛이 이렇게 깔끔해? 아프지도 않고 아주 때만 싹싹 빼고 받고 나면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게 회춘하는 것 같아? 자기는 이게 천직이다, 천직이야. 만족스럽다니 다행이에요, 사모님. 제가 이 일을 오래 한 건 아닌데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해요. 요즘은 젊은 새신사도 많다던데 힘이 좋다고. 그런데 힘만 센 게 다는 아니거든. 자기 손길에서는 연륜이 느껴져. 너무 세심하면서도 개운하니까.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는데 걔가 우리 바깥 양반 닮아서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있는 애거든. 정말 그런 재주가 제일 부럽네요. 이미 부동산도 많고 재산도 많은데 사업을 확장하시나 봐요? 돈이라는 게 말이야. 사실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돈을 벌어도 별 느낌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 바깥 양반이나 아들한테는 좀 다른 의미야. 자기 재능으로 돈을 버는 건데 성취감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딱 시세 살펴보고 또 될 거 알아봐서 투자하고 그 가치가 상승했을 때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나? 나야 두 남자 덕분에 편히 사는데 또 너무 욕심이 지나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 그래서 내 나름으로는 좋은 일에도 돈을 쓰려고 노력을 해. 고아원에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좋은 일 하라고 그리 많은 돈을 가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 정말 돈이 많아도 사모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사모님 인품이 훌륭하시죠. 때를 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잠깐 쉬러 밖에 나오면 사모님은 꼭 제 음료수와 식사를 사서 챙겨주시곤 했어요. 잘 먹어야 일을 잘한다면서요. 휴대폰에 있는 아들 사진 보여주면서 아들 자랑하는 맛에 사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인물도 훤해가지고 참 누가 봐도 잘난 아들이더라고요. 세상에 인물도 훤해서 아주 아가씨들이 줄을 서겠어요. 슬슬 장가갈 나이가 되긴 했는데 아니지, 좀 늦은 감이 있어. 근데 아무하고나 짝을 지을 수는 없잖아. 인연이 따로 있다고 하니 어련히 때 되면 가겠지. 나는 큰 걱정 없어. 왕사모님은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세신을 받으러 왔죠. 아예 1년치 스케줄을 쫙 잡아놓은 덕분에 몸이 아파도 왕사모님 예약한 날은 일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아들과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손녀딸의 치료비를 버느라 분주한 사이 정신 나간 며느리는 돈을 쓰는데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 고지서를 보는데 가만 보니 카드 고지서더라고요. 며느리 이름으로 된 카드인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리 가방을 사나르고 돈을 써대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고지서를 몰래 뜯어봤는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만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124만 9천 원? 카드 사용처를 보니 고급 호텔 라운지, 백화점, 명품샵, 레스토랑, 카페, 별의별 곳에서 돈을 썼더라고요. 카드를 도난당했나? 이게 며느리 카드가 맞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죠.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확인하니 우리 아들 통장이더랍니다. 우리 아들, 손녀가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투잡 뛰며 거의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버는 돈이 통장에 들어가는 것만 알지 그 돈이 세세하게 어디로 나가는지는 확인할 정신도 없이 바빴거든요. 오로지 신경 쓰는 것은 소녀의 병원비뿐이었죠. 1000만 원이 넘는 고지서를 보니
그냥 저도 눈이 돌아갔어요. 배달 일을 하러 아들이 나가고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새벽 1시가 다 될 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너 지금이 몇 시야? 너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네가 직접 봐라. 이 카드 네가 긁어 제낀 게 맞니? 호텔, 라운지, 백화점, 레스토랑. 너 이렇게 돈 쓰면서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네 딸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하는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아? 이 카드 결제가 어떤 통장에서 나가는 건데? 악달고니를 쓰는데 저를 빤히 보던 며느리가 내뱉은 말에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기에 능력 있는 아들을 두셔야죠. 그 정도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나랑 살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주제 넘은 짓인 걸 알아야지. 뭐가 어쩌고 어째? 그대로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며느리 명품 가방 안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군요. 투명 파일에 어떤 사람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파일에 담긴 사진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왕사모님의 아들. 그 얼굴이 분명했죠. 종이 더미를 자세히 보니 뭔 코인 투자며 투자 관련 서류가 가득했는데 왕사모님 아들에게 줄 투자 제안서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 더미를 챙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내 머리끄댕이 잡아당긴 거예요? 나 넘어뜨린 거지? 나 이거 절대 안 참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악을 쓰는 며느리를 내버려두고 나와 택시를 탔어요. 아주 늦은 시간이라 고민이 되었지만 중요한 일 같았기에 지체할 수 없었죠. 집에서 멀리 나와 왕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잠에 취한 목소리로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아무리 내가 자기 단골이고 자기를 아낀다지만 이건 좀 예의가 아니지? 예약이 내일 아니야? 목욕탕에서 볼 건데 오밤중에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이야? 사모님 죄송해요. 너무 급한 일이어서요. 사모님 아들 일로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이 당장 집 앞으로 오라고 하여 알려준 곳으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문이 열리고 가운을 걸친 사모님이 저를 맞이했죠. 저는 사모님께 그 서류를 다 보여주며 사모님 아들한테 마수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고 큰 사기를 막아야 해서 이 밤중에 달려왔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나 이 서류 너무 소름 끼치네. 우리 아들 사진이며 이름, 번호, 신상정보 이게 다 뭐야?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군데? 날이 밝아 사모님이 아들에게 물어봤고 오후에 목욕탕에 온 사모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기 말이 맞네. 큰일 날 뻔했어. 알아보니 사기가 맞대. 아주 젊은 사람들이 싹싹하고 서글서글하고 재산도 있어 보여서 몇 차례 식사도 같이 하고 사업도 함께 하려고 생각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젊은 여자랑 남자라고 하던데 부부 사기단인가? 우리 아들 만날 때 그 부부간을 같이 나왔대. 부부라는 말에 그제야 얽혀있던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 혼자 꾸민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있다는 말. 아들에게 곧장 말을 하고 며느리 꿰어내어 불러다가 조목조목 따지고 핸드폰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어요. 이 미친 여자가 젊은 제비놈한테 홀딱 넘어가서 온갖 돈을 갖다 바치고 있었더라고요. 호텔, 라운지, 백화점, 명품샵, 레스토랑. 다 그놈과 간 곳이었죠. 두 년놈들이 사기 행각을 준비했고 부자들을 만나야 하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명품백을 사들고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 년놈들이 노리는 대어, 목표가 왕사모님의 아들이었고 거의 성사될 뻔했는데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한 덕분에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한 아들은
그날로 이혼을 하겠다고 날뛰었죠. 이혼을 진행하고 상간남 고소까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가게요. 엄마, 당장 가게 빼려고요. 그거만 정리해도 대출 어느 정도 갚아서 나가는 비용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말대로 가게명이 제 이름으로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진짜 아찔하네요. 이혼과 더불어 며느리가 하던 샵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은 거랑 해서 대출을 갚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일이 마무리된 뒤에 왕 사모님이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내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큰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자기 아니었음 우리 아들이 똥 밟을 뻔했잖아. 가짜는 것들이랑 엮여가지고 아주 그것들은 철창신세를 지어야 하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보답을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도울 일 없어요? 감사를 꼭 표하겠다는 사모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아픈 손녀딸 이야기를 하고 말았죠. 희귀병에 걸려 몇 년째 투병 중이라고 혈소판 수혈은 임시고 가능하다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병원을 옮겨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해야 했거든요. 아들과 제가 둘 다 검사를 받았고 제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어 손녀딸에게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부터 수술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사모님께서 부담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손녀잖아. 생명과 하는 일인데 안 나설 이유가 없지? 보탬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식 수술도 잘 마쳤다고 하니 이제 손녀가 완치되길 기도해야지. 이식 수술 해줄 수 있다니. 알아보니 공여자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적합 판정이 어렵다는데 자기가 일치해서 다행이지. 손녀 생각하는 그 절절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것 아니겠어? 자기도 몸 잘 회복하고 건강해지면 다시 만나자고. 세신사일 그만두는 건 아니지? 그건 좀 섭섭한데? 손녀 수술받게 해줘서 감사해요, 사모님. 병원에 병문안까지 와주시고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몸 잘 회복해요. 회복된 뒤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손녀는 얼마간 더 입원을 한 뒤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4살이 되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된 손녀. 정말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바랄 게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선아를 낳은 애미는 자식을 내팽겨치고 우리 아들과 갈라섰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우리 아들은 딸만 건강하게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지금 우리 소녀는 건강해져서 유치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세신사일을 계속하며 소녀딸을 돌보고 있고요. 한평생 풍파의 고단한 인생살이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묵묵히 걷겠다 다짐을 합니다.